예, 좀 잘 쉬었다 왔나요? 10분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 수업 시간이 너무나 길고, 뭐 길죠, 50분이니까. 10분 짧죠. 또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리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졸렸던 잠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저도 어디 다른 데 가면 또 이제 피교육자, 소위 말하는 수강생의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뭐 직무교육이라든가 연수교육이라든가 뭐 학회라든가 이럴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분 시간 쉬는 시간을 드렸던 거니까 좀 새로운 공기도 마시고 또 약간의 또 쉼도 얻고, 그래서 이제 프레시한 자세로 다시 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인간과 법률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법률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권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인간은 법률 관계가 맺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루면서 앞으로 법률 관계잖아요. 그런데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권리 의무 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법률 관계를 맺으면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든가, 권리와 의무가 변경된다든가,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법률 관계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내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을 했어요. 학비를 좀 더 보태고 용돈도 벌고 부모님도 부담도 좀 덜게 해서 내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3시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편의점 주인과 나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그동안 일한 3시간 동안에 무엇이 있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임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편의점 주인 사장 입장에서는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는 일하는 동안에 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편의점 주인이. 맞죠? 난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반대로 편의점 주인 사장은 나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맞죠? 그런 권리와 의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3시간이 끝나면 그것이 또 종료가 되는 것이죠. 또 도중에 변경될 수도 있겠죠. 임금을 얼마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무 여건을 바꿀 수도 있고,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 권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점 주인과 내가 맺은 관계는 사회적 관계인데, 이 사회적 관계는 비법률 관계는 아니겠죠. 요새 세상에.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도와주는 관계도 아니고 친구 도와주는 관계도 아니고 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편의점 주인과 나 인간적인 관계는 너무나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비법률 관계를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랬을 때 법률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법률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가 의무가 서로 발생했다는 것이죠. 권리가 의무가 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리가 의무가 서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바로 권리 의무 관계 또는 권리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어떠하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떠하면을 법률 요건이라 부르고 어떠하다를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법률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법조문들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한 대 사면, 노트북을 하나 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매매 계약이거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떠하다 되는 거예요. 나는 즉 노트북을 달라는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고, 노트북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판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매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떠하면 내가 저 사람과
매매 계약을 노트북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뜻이 되죠. 그게 바로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 있죠. 그 법률 효과는 뭐냐? 판매 대금 지급 청구권 또는 노트북 인도 청구권, 노트북 넘겨달라고 나한테 봤으니까 하는 청구권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법률 효과가 바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관계는 바로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권리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법은 무엇이다? 권리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근무증은 어디서 근무증이 생길까요? 이건 점점 잘하면 무슨 마인드가 생긴다 했죠? 리걸 마인드가 생기고, 이거 잘한 친구들은 무엇이 훌륭하다?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잘하면 로스쿨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요? 그러면 권리가 뭐야 도대체? 하는 질문이 따라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수많은 권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쩌면 유치원부터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봤어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대학생은 당연히 들어봤겠죠. 난 이런 권리가 있잖아. 왜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회적인 용어지만, 상식적인 언어지만 막상 권리가 뭐야? 라고 똑부러지게 묻는다면 똑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양민법을 듣는 학생들은 권리? 그건 딱 한 줄로 써 개념정의를 하거든요. 개념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저 지금 대단하네요. 어떻게 된 거? 언제부터 저기 됐지? 손주학 교수의 교양민법을 강의를 들었어.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권리란 무엇인가?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학자마다 달라요. 법학자마다 달라요. 그리고 법학자들이 법을 해석하고 보는 견해를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법해석이라고 부르고 그걸 학설이라고 불러요. 학설. 학자들의 견해라는 뜻이죠. 학자마다 달라요. 그랬을 때 권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 학자들은 법은 무엇이냐면 법은 의사야. 무슨 의사? 법이 무슨 의사야?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뜻의자, 생각사자를 쓰는 의사야. 그건 뭐냐면 권리란 법에 의해서 주어진 뜻의 힘이야. 내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무를 부담하려는 그런 의사가 법에 의해서 주어진 거야. 그래서 권리란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사의 힘이야 라고 배우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의사,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뜻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의사는. 그런데 인간에는 대부분 의사 능력이 있지만 뜻을 표현하고 설명할 힘이 있고 생각할 힘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막 태어난 한 살짜리 100일 된 아기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성인이었어도 의사 능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질병이라든가 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변별하고 사리 분별력이라 하거든요. 그걸 변별력이라 하거든요. 그것이 없을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의사 능력이 있었지만 사리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고로 정신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없으니까 권리는 의사라면 권리를 취득 못하는 것인가? 권리를 행사 못하는 것인가? 라고 본다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사의 힘이다 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의사 무능력자를 하거든요. 의사 무능력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 못하고 취득한 권리를 행사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어. 그럼 다른 뭐가 없을까? 그럼 법은 권리랑 해서 일단 이득을 보는 거잖아. 혜택을 보는 거잖아. 권리가 있으면 내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으면 100만 원 얻었으면 이득이 있잖아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뭐야? 참, 권리란 무엇이야? 권리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야. 종교나 도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지만 이익은 이익이야. 다만 그것이 어떤 이익이냐?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이야.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해. 법은 이익이고 권리는 이익이니까 그렇지.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익, 그게 권리야. 맞죠.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권리는 꼭 이익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부모와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는 친권과 양육권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예요. 친권자, 양육권자 들어봤죠? 그죠?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은 보호하고 길러주는 거예요. 학비 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양육을 시켜주는 거죠. 유치원 보내주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꼭 이익이라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익이라는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기본적으로는 이익보다는 친권인데, 양육권인데 내가 어떤 뭐 의무적인 것이 더 강한 것 같고 내 손해보는 것이 더 강한 거잖아요. 실은 부모는 생활비를 대줘야 되고 용돈 대줘야 되고 교육시켜줘야 되고 대신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는 이익이다? 권리는 이익이 아닐 수도 있네? 그럼 권리는 이익이다 안 하는 이 개념이 학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는 의사다. 법에 주어진 의사의 힘이다. 의사설. 이익이다. 이익설. 이것이 어느 정도 권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설명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 내지는 난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학자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설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의사설로도 다 설명을 못하니까 그럼 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좀 더 단순화시켜서 모든 것을 포함시키게 하자. 친권도 포함시키게 하자. 의사가 없는 사람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하자. 의사 무능력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자. 행사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있을까? 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방금 뭐죠? 추상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구체화하는 순간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추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냐? 법은 아까 힘이 공권력 강제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야. 그러니까 무슨 힘이냐? 권리란 법이 주는 힘이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의사가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것이 바로 권리라는 것이죠. 즉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토지, 아파트 매매 계획을 체결했다면 내가 샀다면 나한테 아파트 넘기라고 그걸 인도로 가거든요.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도하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인도 청구할 수 있는 또는 내가 나한테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리가 없이 다른 사람에 뭐 하라고 청구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강요죄가 되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기도 하고 막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공갈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가 있을 때는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범죄가 되지도 않고 불법행위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내 힘을 법이 보장해주고 이해를 강제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이걸 권리법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권리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이다 해서 권리법력, 힘력자 쓰는 겁니다. 권리법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걸 통설이라고 하거든요. 통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의 견해로서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설이라고 하거든요. 통설적 이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의사설도 이익설도 아닌 권리법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권리란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사다? 법에 주어진 의사다? 아니다. 권리란 법에 의해 주어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비슷한 용어를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흔히 권리라는 개념과 혼동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 권한이 있어. 내가 권리가 있어. 이것을 같이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엄격히 나누면 달라요. 권리와 권한은. 권리는 내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까 말했죠.
법은 법률 효과가 법률 효과가 있다죠. 그 법률 효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권리를 지키겠다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것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로 인한 행사 효과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리인이나 들어보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어떤 행위를 법률에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라 하거든요. 그 대리인은 대리권에 기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대리권을 행사한 효과는 행사한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 권한을 준 주인, 그걸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을 대리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매매 계획을 체결했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 살 권리를 있지만 그로 인해서 아까 취득되는 권리들이 있죠. 뭐랬죠? 인도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귀속하냐면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속된다? 대리권을 준 본인이 이전등기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권한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때 타인을 위한다는 의미는 그 법률행위 효과가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예요.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권리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그걸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권리하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권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 권능은 권리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권리와 권능이 다르다. 이렇게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별은 돼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노트북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법적으로는 내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소유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소유권은 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사용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빌려줘서 내가 친구한테 빌려주고 10,000원씩 한 달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수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노트북을 내가 중고로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팔든가 증여하든가 매도하든가 증여하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죠? 내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하나의 권리 속에는 무엇이 있죠? 사용의 권리도 있고 수익의 권리도 있고 처분의 권리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내 물건 함부로 가져갔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또 내 노트북을 막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럼 파괴 못하게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권리이지만 더 큰 권리인 소유권이라는 영역에서 본다면 작은 것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걸 권능이라 하는 거예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보존 권능, 또는 처분 권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권능은 권리이지만 구별되기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 속에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권능이 있을 수도 있죠. 반환 청구 권능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존 권능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를 배우면서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즉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예요. 아까 권리는 뭐랬지? 이익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해요. 즉 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한다든가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반사적으로 부수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좀 어렵죠? 자 봅시다. 법이 교수님에게 강의를 성실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성실하게 하라고 권리할 청구권은 법은 없어요. 당연히 교수에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른 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교육공무원법이라든가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수에게는. 그런데 그래서 교수가 성실하게 의무를 법이 시킬 때 학생은 반사적으로 교수가 성실하게 강의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건축법 등에는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가 얼마 거리를 뛰게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그를 그렇게 건축하라 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다만 건축법 등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반사적으로 내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축사 같은 거,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울 때 축사를 운영할 때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뭐 무슨 어떤 그 정화조 처리를 해야 되고 정수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얼마 거리 민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규율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업자한테는 그것이 그대로 직접 적용돼요. 권리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반사적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축산업자에게 그거 해라!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지만 행정법이 강제적으로 축산업자에게 강제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뭐라고 했죠? 비법률 관계가 법률 관계가 되고 있다. 비법률 관계 영역은 좁아지고 법률 관계 영역은 넓어진다. 호의 관계도 점점 이제 법률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영역도 점점 권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든가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든가 환경시설을 허가를 못 내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청구하시는 권리를 점점 넓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혐오시설이 무슨 환경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어떤 싫어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 들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은 반사적 이득으로서 그럴 권리가 없지만 그런 권리를 점점 개인에게도 주민에게도 부여한 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반사적 이익의 권리화라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점점 권리화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대로 반사적 이익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튼 반사적 이익에 멈추는 한 그 이득을 취득한 자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힘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 힘, 권리, 법령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분류법에 의해서 권리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권리의 내용에 있다는 분류가 있고 권리가 지금 힘, 효력에 있다는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내용에 따라서 부르면 재산권이 있고 인권권이 있고 가족권이 있고 사원권이 있어요. 재산권은 굉장히 쉬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재산권을 다루는 것이겠죠. 그러나 인간의 법률 관계는 권리는 재산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무슨 존재죠? 인격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고 행복 초구권이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어요. 그 인권권도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침해했을 때 침해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권, 신체권, 명예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 침해에서 유죄로 청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사람을 사망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적 손해도 우리가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잖아요. 본인 죽은 사람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가족들도 충격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그게 유죄로 청구권이거든요. 유죄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인격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또 내 명예를 훼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행동한 적 없는 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서 뭐 SNS에 글 올린다든가 뭐 댓글 읽고 되고 그건 다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인격권이 있죠. 이것은 재산적 가치는 아니죠. 그러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또 하나는 가족권이에요. 이것은 옛날 신분권이라고 하는데 가족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권리들이에요.
아까 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권과 친권 같은 것들, 부부 간에 그죠? 권리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또 상속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가족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권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 가족권과 재산권에 한계선상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속권이에요. 옛날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집안의 어른을 호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밑에 가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호주 밑에 아들, 딸, 부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녀평등에 반한다.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 라고 해서 호주제도가 우리나라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상속도 호주 상속이 있고 재산 상속이 있어요. 즉 그 집안의 대표라는 지위를 상속하는 것을 호주 상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산 상속하는 순위가 달라요. 상속인도 달라요. 그리고 또 재산 상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남녀평등에 반한다고 해서 이원적으로 돼서 폐지가 되면서 이제 상속 무엇만 남으면 재산 상속만 남았어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무엇이죠? 가족권이에요. 그런데 재산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호주 상속이 폐지되고 재산 상속만 남게 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상속권은 가족권이 아니라 재산권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물론 상속에 대해서는 재산이 한정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신분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사망이란 신분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라 보기보다는 여전히 가족권, 신분권으로 보여야 된다 하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재산 상속권 이것은 여전히 무엇이다? 가족권의 일부로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사원권이나 단체 활동을 하거든요. 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원, 주주, 입장에 생기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걸 사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즉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은 무엇이죠? 재산권이 있다. 인권권이 있다. 가족권이 있다. 사원권이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 효력이 있다는 분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배권이에요. 이것은 내가 물건에 대해서 그 권리의 대상에 대해서 직접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같이 전형적인 지배권이에요. 내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노트북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누구 간섭 안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처분하면 처분하고 사용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때려 부술 수도 있어요. 그를 이렇게 좀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지배권이에요. 즉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할 수 있는 힘, 이걸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청구권이라는 것은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매매가 결제될 때 인도 청구권,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또 반대로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다 했잖아요. 그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매매대금을 직접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등기를 직접 지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노트북을 직접 지배할 수도 없고 아파트도 직접 지배할 수도 없어요. 단지 나한테 등기 넘겨라.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거야.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내가 팔았으니까 너 매매대금 빨리 갚아라. 지급하라. 하는 그런 권리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죠? 매도인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매수인에게 일정 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지배권하고 다르고 지배는 직접적 이익을 받지만 내가 이익을 향유하고 권리를 향수하지만 청구권은 상대방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에 의한 강제력이 발생하는 거죠. 매매대금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지급받지 않을 때 매매대금 갚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청구할 수 있는 힘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상대방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즉 공권력에 기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비슷한 것 중에서 형성권이라고 하죠. 형성권은 자 아까 청구권에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갚으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그로 해서 갚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갚기 전까지는 내가 청구권 행사도 권리 만족은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형성권은 상대방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갚든 안 갚든 응하든 응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라든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든가 해지한다든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해지하고 착오에 빠졌을 때 내 사기로 어떤 법률행위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요건만 맞으면 내가 이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하겠다, 매매를 취소하겠다 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법률행위 매매 계약은 취소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임대차 계약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서의가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그걸 해지라고 하거든요. 해지하겠다 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소를 가든 소송을 가지 않든 해지가 된 것으로 임대차는 종료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겠다. 어떤 이혼 요건이 맞아서 이혼하겠다 해서 이혼을 행사하는 순간에 해지는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특수한에서 법원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은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자 일반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든가 변경하든가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이 상대방의 리액션 없이 반응 상관없이 태도 상관없이 의사 상관없이 법률관계가 바로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형성권이고 그런 형성권의 대표적인 것들이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철회권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상속포기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상속받지 않겠다. 그런 것들 다 형성권이에요. 상속포기하는 순간에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또 항변권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은 아니지만 저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뭐냐면 가장 흔한 것이 이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돈을 달라, 매매대금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맞죠? 매수인은 이전등기 해달라는 권리가 있죠. 또는 아파트를, 토지를 넘겨달라 인도청구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형평을 해서 동시에 이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먼저 매매대금 지급했는데 넘겨주지 않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또 내가 등기 넘겨주고 아파트 넘겨줬는데 아직 매매대금 못 받으면 매도인 나만 손해잖아요. 그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형평상 어떻게 되는 법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서로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 달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 당신이 이전 등기 해줄 때까지는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내가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나한테 빨리 인도해라, 등기 넘겨라 하는 청구를 했을 때, 소송을 넣었을 때 무슨 소리셔, 나는 아직 매매대금 못 받았으니까 매매대금 받을 때까지는 이거 넘겨주지 못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행을.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항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이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럴 때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법을 배울 때는 힘들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항변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권리의 효력이 있다는 분류에 의하면은 권리는 종류는 다시 지배권이 있고, 그리고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고,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권리의 종류는 다시 어떻게 된댔죠?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 효력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다 했죠. 권리와 권한, 권리와 권능, 권리와 반사적이. 권리란 무엇인가? 의사인가? 이익인가? 법에 의해 주어진 힘인가?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쉽죠? 혹시 그래도 이해를 못했다, 한번 본 강의 더 들으세요.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